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자, 18페이지는 바로 이제 조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인데요. 바로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했던 거였냐면,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에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 경매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경매 대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은 요 집이 있으면 이것이 만약 경매 집행이 들어간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세무서도 가져갈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도 가져갈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하고 세무서가 부딪히면 이게 누가 우선할 것인가?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세무서가 다 가져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자. 그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자 바로 깃발을 꼽은 날짜, 그 꼽은 날짜를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깃발을 꼽은 날짜를 뭐라고 했냐면 권리의 깃발을 꼽은 날짜였었죠. 그러면 그 날짜가 바로 세무서에서 얘기하는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이었습니다. 법정기일. 그럼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이다. 조세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을 법정기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세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이 바로 뭐냐? 바로 신고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일도 있었습니다.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이 법정기일이 있었는데 이 법정일 앞에 만약에 담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담보 채권이 다 가져가는 거고 법정일 뒤에 만약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세금이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법정기일 중심으로 결정하자. 그럼 은행은 당연히 담보 설정이 있는 거고요. 담보 설정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날짜가 바로 법정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보 채권이 먼저면 얘네가 다 가져가는 거고 세금이 먼저면 얘네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를 부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즉 당해세가 있을 때는 즉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가 있었을 땐 당해세가 항상 우선한다. 당해세가 항상 우선한다. 항상 우선한다. 네. 그러면 당해세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해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취득세는 당해세인가요? 취득세는 당해세인가요? 예, 얘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당해세인가요? 얘는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재산세는 당해세인가요? 예, 얘는 당해세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인가요? 예, 얘는 당해세인 겁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당해세인가요? 얘는 당해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다. 그럼 여기에 딸려붙는 세금인 우리가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다음에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면 요 세금은 당해세다. 요 세금은 당해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당해세가 되는 거니까 이 당해세는 항상 우선한다. 뭐에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항상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재산에 대해 부과된 조세는 설사 법정일 앞에 담보된 채권이 있어도 얘네가 먼저 우선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세입자가 껴있다. 세입자가 껴있다. 그러면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 보증금은 그럼 세입자 보증금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세입자 보증금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날아가는 거냐?
이걸 먼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뭐였냐면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하고 소액 임차 보증금이죠. 네, 이런 것이 우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보다도 더 우선하는 거, 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요 집행비용이 있겠죠. 집행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비용을 우리는 공익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집행비용을 우리 세법에서는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세에서는 이것을 강제징수비, 강제징수비. 어떻게 보면 이 강제징수비란 표현이 좀 더 와닿죠, 그렇죠? 네, 좀 말이 어려운데 강제 집행에 따라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자. 자, 그러면 다시요. 법정기일 중심으로 담보채권의 순위를 따지자. 그러면 담보채권이 이기는 거고 담보채권 D, 법정기일 D 담보채권이면 세금이 우선하는 거다. 근데 얘네보다도 더 먼저 우선하는 것이 3개월치 임금채권, 그 다음에 소액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가 공익비용이다. 그러면 체납처분 비용이라든가 강제징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보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있고 이번 조세 우선의 예외가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우선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만, 자, 다만이야 그 밑줄 쳐놨죠. 그게 바로 당해세입니다. 그게 바로 당해세죠. 거기 당해세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재산세. 자,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재산세랑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있죠. 같이 우리가 병기세로 움직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 병기세가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병기세가. 그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딸려 붙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그렇지 않고 법정 기일에 따라서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세금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세무서도 있지만 지방세도 껴있는 거죠. 지방세도. 지방세도. 해당 시군구에 지방세도 껴있어요. 그렇죠? 그럼 시군구하고 세무서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 거냐?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능할 수가 없다. 다만 액션 플랜을 먼저 취한 자가 먼저 가져가자 이거예요. 액션 플랜 먼저 취한 자가 먼저 가져가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건 용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담보라는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압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있고 압류가 있어요. 담보가 있고 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먼저일까요? 압류가 먼저일까요? 담보가 먼저일까요? 압류가 먼저일까요? 예, 담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그러면 압류가 먼저일까요? 교부청구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교부청구가 먼저예요. 교부청구는 배당을 청구하는 거예요. 배당을 청구하는 제도를 교부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순위가 담보, 2순위가 압류, 3순위가 교부청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순위가 담보, 2순위가 압류, 3순위가 교부청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당을 청구하는 거. 자, 그래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따져주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세불복. 조세불복은 이거는 어떤 그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그런 제기하는 절차를 우리가 조세불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선 포인트 다시 정리합니다. 당해세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세냐 아니냐 거의 그런 식의 패턴 문제 출제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가 조심할 건 만약에 요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당해세가 아닌 거에도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해세가 아닌 거에 부과됐을 땐 얘네들도 당해세가 아닌 성격이 되기 때문에 법정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가세는 당해세에 부과돼야지만이 당해세적 성격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법정기를 따진다는 거. 그 다음에 당해세보다 우선하는 게
3개월치 임금 채권하고 소액보증금. 더 우선하는 게 채권자 주모에서 빠져나가는 공익비용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조세불복. 자, 조세불복은 말 그대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 이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절차인데 여기 보시면은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슷한데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불복 청구인이라고 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모두 불복 청구인이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모든 청구가 단계별로 보시면 다 뭐예요? 9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 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는 공통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임의 절차다. 임의 절차다. 임의 절차. 그러면 임의 절차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임의 절차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임의 절차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임의 절차예요. 네. 그러면 이때 이의신청, 국세 이의신청의 결정기한은 며칠이다? 얘는 30일 이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반해서 지방세는 9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국세는 30일 이내가 되는 거고 지방세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국세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감사원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으면은 자, 선택을 할 수 있어. 심사나 심판을 선택을 해서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0일. 그 다음에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대신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심판 청구 아니면 심사 청구. 그러면 만약에 자, 지방세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 이의신청, 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2심이 되는 거죠. 이걸 거치지 않았을 때는 1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국세도 이의신청, 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판 청구, 이의신청, 감사원에 따라 다른 심사 청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심, 2심 안 거쳤을 때 1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첫 번째 절차적 단계를 봤을 때는 원칙은 우리가 1심제, 그 다음에 예외가 2심제, 예외가 2심제. 원칙은 1심제고 예외가 2심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구하고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청구하고 결정을 하는 거야. 청구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모든 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자.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 기간이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정 유형. 결정 유형은 첫 번째 각하, 두 번째가 기각, 세 번째가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자, 결정 유형은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려요.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이때 각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는 심사를 못 해준다. 그 다음에 기각은 심사는 해주는데 내용 채택은 못 해준다. 그 다음에 심사는 해주는데 내용 채택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세불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세불복이라고 얘기해요. 조세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도 여러분들 그 19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죠. 19페이지 그림을 제가 더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지방세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이가 어쨌든 국세는 이의신청 결정기한이 30일인데 지방세는 90일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그 국세에 관한 조세불복이 보시면 참고란에 자, 밑줄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심사와 심판의 청구에는 둘 중에 하나만 거쳐도 된다. 둘 중에 하나만 거쳐도 되는 거예요. 결정 유형은 각하, 기각, 인용이 있습니다. 각하, 기각, 인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불복이 있습니다. 자, 지방세에 관한 불복.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죠. 밑줄 쳐놨죠.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기한 국세는 30일 단 항변의 사유. 항변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항변 아시죠?
항변사유가 생겼을 땐 더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60일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죠. 이신청 심판 정우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보류기한이 30일까지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얹어지는 게 네 번째 이거죠. 집행부정지 효력, 집행부정지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요거예요. 집행부정지 효력, 집행정지 효력. 그러면 이거는 행정집행은 멈춰서는 안 된다. 행정집행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행이라는 것은 고지한다거나 독촉한다거나 그 다음에 압류하는 이런 식의 행정집행은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아무리 저거 기한 중이지만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집행은 멈춰서는 안 된다. 다만 공매 집행은 우리가 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 공매 집행은 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고지, 독촉, 압류는 부정지가 되는 거지만 공매는 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정지, 이게 집행정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집행부정지, 정지. 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이 내용 정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행위를 막기 위해서 행정집행을 하자. 그러나 공매는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다시 요약이 되어 있죠? 다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8번에 보시면 모든 청구기간은 90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가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 동그라미. 자, 나머지는 90일. 이의신청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결정기간이 90일로 되어 있죠? 자, 나머지는 90일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치면 2심, 안 거치면 1심제다. 자, 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청구 90일, 그다음에 90일에 결정하는데 국세는 30일, 지방세는 90일. 그래서 각하기각 인용 용어 정리, 집행부정지 정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취득세로 갑니다. 자, 이 취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한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 그리고 지방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취득세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시취득, 두 번째는 승계취득, 세 번째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이 있으면 이런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취득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내야겠죠. 자, 여기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럼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결정된다. 과세 대상은 토지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임목까지 그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상이 결정이 된 다음에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가 곱하기 세금 요율이 돼요. 네. 그럼 이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이 신고 납부 기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을 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우리 시험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납세무자도 중요하죠. 요것도 우리가 요 행위별 납세무자 판단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기본이 60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취득한 날은 취득 시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취득 시기. 그래서 취득 시기를 따지는 중요한 날짜가 된다.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납세무자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대상은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과세표준, 세율, 이게 정리하기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부가징수, 취득시기. 네, 요것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취득세에 대한 그 특징은 여러분들 넘어가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 게 취득행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취득행위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최초의 원시취득. 그러면은 원시취득은 여러분들 뭐였어요? 네, 공유수면의 매립, 신축, 건조, 제조, 출원, 시효취득. 자, 이런 단어들 이제 여러분들 좀 뭐 민법도 공법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익숙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단어인가 했는데 이제는 이런 단어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된다. 원시취득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승계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승계라는 것은 매매로 우리가 승계가 된다거나 교환으로 승계가 되거나 현물 출자로 승계가 되거나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 승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상 승계도 들어가고 무상 승계도 들어갑니다. 유무상 승계 다 들어가요. 유무상 승계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자,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원시도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취득으로 보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목 변경, 지목을 바꾼다. 임야를 농지로, 농지를 대지로, 개수, 건물 고친다. 그 다음에 종류를 바꿔준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 자, 이랬을 때는 간주 취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취득으로 보자. 그러면 원시나 승계나 간주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하자. 유무상 불문이죠.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이다.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유무상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시, 승계, 간주 취득이 일어나면 우리가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그 23페이지,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 취득의 개념에 정의 있고 2번에 취득의 형태가 있죠. 자, 그 박스에다 별표치 하나 해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원시, 승계, 의제, 간주 취득, 특히 간주 취득 별표치. 자, 그래서 요 지목 변경, 개수 이런 단어들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잘 숙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떤 가액의 증가가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그런 개념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박스 밑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차량, 박스 밑에 보면 차량, 자, 대상에서 얘기할 건데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이나 기장비, 자, 요런 네 가지의 과세 대상물, 자, 네 가지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계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원시 취득은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승계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원시 취득일 때 과세하면 원가 부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원가 부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승계일 때만 과세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었는데 요건 납세문자 시간 가서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취득행위에 판단할 때는 성립적인 조건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그렇죠? 이 말은 등기 전을 한 건 당연히 들어가지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무상을 안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 잠깐 볼까요? 과세 대상은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 제가 요거는 기초학위 때부터 여러분들 그림 많이 그려드렸었죠.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이젠 찾을 수 있죠. 자, 과세 대상 봅니다. 일단은 토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가 건축물. 자, 건축물은 이 건축물 안에 있는 시설물 다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걸 부동산이라 했었고, 그 다음에 차량, 준부동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그 다음에가 이제 기장비, 그 다음에가 항공기, 광어회. 광어에서 광이 뭘까요? 광어권, 어느 어권, 회는 회원권, 입은 입목, 양은 양식업권이 되겠죠. 자, 이런 대상물들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해지겠어요. 저기. 자, 그러면은 요 과세 대상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 보시면은 그 맨 하단의 박스에다가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마학습에 보시면 용익물권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등기된 임차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자 주의할 점은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용익물권은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거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가 그러면 가볍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유사 문제 한번 풀어봤었는데 우린 이걸 기본서에도 여러분들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서 취득세 대상에 가보면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회원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토지 승마 회원권인데 자, 등기된 임차가 들어가나요? 이거 안 들어가죠. 뭐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 이런 용익물권적인 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섞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면 뭐 이거는 뭐 그냥 문제 하나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취득의 그 형태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억,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는 거.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렇죠?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됐으니까 대표적인 지목 변경이 되겠죠. 해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용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 임시용 건축물이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를 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실질과세니까 얘도 과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 매립 간척일 때는 원시식이죠. 자, 요것도 우리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3번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그러면 얘는 2번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2번은 비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자에 대한 얘기인데 납세무자는 좀 할 얘기가 많죠. 이 납세무자 문제를 푸실 때는 자,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 24페이지 가보시면 납세무자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납세무자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는 어쨌든 왜 이 사람이 납세무자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납세무자인가? 요것만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 쭉쭉 읽어 가시면서 풀어볼 수가 있다. 자, 특히 과점 주제에 대한 납세무자 중요했었죠. 자, 그러면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세무자는 여러분들 취득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다. 그럼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건축주가 될 것이고
매매를 했던 매수인이 될 것이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될 거예요. 징여했으면은 징여받은 수증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시나 승계에 대한 판단을 원시나 승계에 대한 판단할 때는 실질주의, 실질과세, 실질주의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간주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취득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실상 취득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승계 취득하는 자도 있는데 이거는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물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납세무가 있다. 이 말은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할 수 없다. 자,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할 수 없다. 승계할 때만 과세한다. 원시 취득일 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없다. 승계할 때는 우리가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다. 자,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있으면은 납세무를 져야 된다. 그럼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이거였죠? 자, 건물이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여기다가 금고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건물주가 있다. 그러면 은행과 건물주가 있는데 이때는 은행이 낸다, 건물주가 낸다. 그러면 그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설자 은행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는 겁니다. 그다음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자, 변경은 우리가 이거는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한다. 차량의 종류를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을 하는 거잖아. 변경. 그럼 변경하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요게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했었죠. 자, 이건 좀 이따 보게 하고 수입하는 자. 그럼 외국인이 낼 수는 없잖아. 그럼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내라는 거고 상속을 받으면 각자가 내라. 근데 각자가 내는데 각자에 대해서는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연대 납세무는 100% 책임지는 상호 간에 100% 책임지는 것이 연대 납세무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및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 요거는 우리가 뭐였냐면 이거는 빵빵 조합이 있다. 빵빵 조합이 있어요. 빵빵 조합이 있다. 그럼 조합이 있고 이거를 조합원에게 우리가 승계합니다. 조합원에게 승계해요. 그러면 이거는 조합 명의로 원시 취득하고 조합원에게 승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취득 행위별로 납세금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세금을 내야 되고 얘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금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납세금을 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대업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칙과 의제 납세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있고, 다음에 이제 9번 요 별표시인데요. 자,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름으로 취득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의심이 되죠. 어떻게 부인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아니면은 아들, 딸, 능력이 안 되는 아들, 딸 이름 사느냐? 이거는 이 취득은 징여 아니냐? 징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음의 경우라는 게 뭐냐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항소로 보자. 그러면 객관적인 공매라든가 파산 선고라든가 아니면 서로 교환 거래가 됐다거나 기타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증명됐을 때는 이건 유상 취득하자. 그러면 뭘로? 소득으로 증명이 된다거나 소유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그 다음에가 상속증여, 상속받거나 우리가 징여를 받는 거죠. 상속받거나 징여를 받다거나 아니면 기타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유상취득이 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은 부담보증이요. 이것도 중요하죠? 부담보증이요. 부담보증이가 뭐였었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게 부담보증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거는 인수니까 유상취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채무인색 이외의 부분이었다면 얘는 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지문에 만약에 채무 인수에 그럼 유상취득이에요. 근데 채무 인수의 이외의 부분 하면 무상취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을 때는 제외한다. 자, 이거는 모두 증여로 본다는 거죠. 모두 증여로 본다. 채무를 의심하는 바 모두 증여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납세문제에서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뭐냐면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이 되면 초과된 것만큼을 증여로 보자. 즉 이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했었죠. 제가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6대 4로 등기를 마쳤어요. 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6대 4가 됐죠. 자, 그런데 요거는 지분 1을 줬단 말이에요. 지분 1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5대 5가 되는 거죠. 5대 5가 되는 5대 5. 그러면 지분 1을 이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근데 만약에 등기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지분 조정이 됐을 때는 없었던 걸 보겠다.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조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 즉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죠. 소송이 됐다거나 아니면 채권자 대위, 자 이리 됐을 때는 제외한다. 이때는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저희 교재 보시면은 그 납세문자의 자 재무만 미출입니다. 사실상 취득자 이거는 등기 등록 안 따지는 거죠. 가액을 증가시킨 자,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을 말하는 거죠. 과점주주 별표시 2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주체구조 우칙자는 건축주, 거기다 건축주 선호세, 임대인, 상속인은 각자가 내는데 상호간엔 연대납세가 있다. 자, 조합원은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다. 그 다음에 7번 별표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증여로 보지만 입증했을 때 박스 내용이 입증되는 내용이었었죠. 얘는 유상치로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8번 별표시 부담부 증여는 채무인수에 가면은 유상, 채무인수 이외 하면 무상. 자,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등기가 되고 나서 지분 조정은 증여로 본다. 하지만 신고 납부 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9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밑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밑줄. 자, 그런 상태에서 조정할 때는 증여로 보자. 네. 자, 그러면 10번, 11번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